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오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맞습니다. 국민은 늘 옳습니다. 손님이 짜다고 하면 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언제나 옳은 국민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듣기 좋은 말만 해대는 측근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념이니 공산 전체주의니 반국가 세력이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고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기조를 확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백운기 정치본색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운기 정치본색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댓글창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 오고 가게 해드리는데요. 오늘도 벌써 4,000명 넘는 분들이 아침에 와서 인사 나누시고 또 날씨 얘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온달 장군님, 이제 멀지 않아 큰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글 주셨는데요. 오늘 온달 장군님께 먼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제공하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글 남겨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본색이 새로운 마당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오고 가는 글들을 보고 있으면 맞아, 국민은 늘 옳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본색 애청자님들이야말로 정치 10단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또 늘 옳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백운기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정치인 킬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안녕하세요.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 소장 요즘에 바쁘시더군요. 안 바쁩니다. 싸우느라고.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죠. 어제 신인규 변호사,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인데 우리 스픽스에 나와서 한 말씀 제가 마음 깊이 새겼고, 그래서 제가 아, 잘못했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예. 그거 보고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저도 신인규 변호사 말하는 걸 듣고 네, 네, 많은 생각했어요. 네. 저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쁘다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이 평론을 하시니까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정치인 킬러 그랬냐면 장성철 소장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저는 꼽는다면 네. 첫 번째가 윤석열 엑셀 파일,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 상한 음식,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안철수 구급차.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런 부분들로 이제 논란의 중심에 많이 서셨잖아요. 근데 윤석열 엑스파일은 이제 공개하지 않고 파쇄했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정치인들 비판하는 거 좋지만 약자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은 강자한테 더 힘을 많이 쏟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덜 박수 받을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설사 사실일지라도 좀 결이 다른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뭘 잘못했을 때 준엄하게 비판하는 거, 그거 평론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나 건강 문제 같은 경우에 또 설사 그게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또 패널, 아마 장 소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평론 활동하시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뭐 다른 방송도 많이 봤고,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저를 비판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주위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저 스픽스 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신인규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저를 깨닫게 됐고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의 매력이 저런 거죠. 그게 또 빈정상할 수도 있고, 쥐가 나오고 어떤 사이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저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장 소장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신 변호사랑 저는 상당히 제가 후배지만 참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후배예요. 그리고 우리 스픽스 나와서도 정말 옳은 말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존중하고 그렇게 새겨 듣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신인규 변호사 사랑하지만 제가 장성철 소장 사랑하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원기진고 1+1도 하나 더 주시는 겁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거 계속 장 소장만 너무 준다고 그것도 말이 많아요. 아 근데 저 그때 배웅 앵커님이 주신 그 달팽이 크림 제가 2주째 바르고 있는데 예. 아, 정말 딴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구매를 해가지고 제 친구한테도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달팽이 스픽스몰 대표라고 나와요. 아니 근데 실제 저를 운영자. 그러니까 스픽스 댓글 다시는 분들 저 되게 싫어하시고 뭐 많은 비판하시고 욕까지 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뭐 그것도 저 분명히 잘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가 싫더라도 우리 스픽스 물품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써봐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자민경 옹기진고 제품 소개를 하는 날인데,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하고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끝날 때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했는데 깜짝 오찬이라고 하더군요. 장성철 소장, 김기현 대표가 건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김기현 대표는 처음에 당대표 될 때 대통령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주례회동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운 상황은 대통령과 당이 좀 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 따로 간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당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좀 회동하는 자리가 있으면 진솔하게 서로 얘기를 속내도 털어놓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좀 소프트하고 편한 자리를 좀 마련해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과감없이 나누고 그런 자리가 필요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은혜 수석이 전했어요. 국민은 늘 옳다.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듣고 왜 우리가 놀라야 하는지도 참 문제인데, 김은혜 수석의 전언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사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김은혜 수석 표정이 좀 밝은데요. 오랜만에 대통령이 제대로 말한 걸 내가 전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건가 어떤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은 늘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정말 옳은 말을 한 거죠. 말은 옳죠. 근데 이게 사돈남말을 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해야죠. 왜 참모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간접 합법으로 마치 이제 유체이탈한 합법을 다시 쓰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해야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하려면 즉각적으로 실천, 행동으로 뭔가 첫걸음을 보여줘야 돼. 일성도 필요하지만 뭔가의 첫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로 들면 뭐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직접 민생 현장에 어디 뛰어들어서 국민 붙잡고 국민 앞에 직접 뭐 누군가 좀 항의하듯이 이야기하면 그때 대놓고 자기가 정말 무릎 꿇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야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통하는 거지. 저 이야기는 지나가는 정말 고집불통의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고 우는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만 이야기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그런 아기 같은 어떤 그 자존심만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느낌이 듭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 듣던 말 들어서 그게 어디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국민 소통, 당정 소통, 현장 소통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그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서종욱 변호사 아주 그걸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제가 아니 그걸 대통령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참모들한테 지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크게 당황하면서 머쓱해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김종욱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저거 말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구나. 앞에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보니 국민 늘 옳다. 1년 6개월 동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선거 지고 나서 또 아무 얘기 안 했죠. 그다음에 10월 18일 얘기했으니까 선거 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국민이 늘 옳다는 걸 알았구나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확인되냐면요.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에 보면 이제 외부인이 대통령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낙담하고 있더라. 야, 취임 후에 그렇게 가라앉은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참모가 보니까 대통령이 선거가 잘 될 수 있다고 기대했던 모양이다.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서 당황했다. 참모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다 알았던 건데 이 선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민심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민심을 모르는 분이 갑자기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서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당황스럽죠. 아니 그걸 지금 왜 알았어? 라고 판단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국민을 몰랐구나. 민심을 몰랐구나.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반성이 없다면 자기 반성이라는 건 적어도 예를 들면 1년 6개월 동안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사명권 남용해서 김태우 후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김태우 후보 나온 다음에 인사권 전행해서 인사청문회 내내 요구 넘어가가지고 선거 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 다 빼놓고 국민이 늘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그냥 이건 그냥 면피용 발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 않는다. 두 분 다 좀 평가가 박하십니다. JK님도요. 백운기 씨 너무 순수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준혁 교수 식당에 가면 그런 글 쓴 집을 봤어요. 손님이 짜다면 짠 것이다. 예. 손님이 짜면 짠 거죠. 예, 주인이 뭐 아예 안 짜다고 막 우기면
손님이 다시는 그 집 오겠습니까? 안 오죠. 주인도 손님 말 잘 들어야지 장사 잘 되고 부자 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대통령 된 이후에 최고의 어록이 나왔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일종의 이거 제대로 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구중궁궐이구나. 이 구중궁궐이라는 게 이제 9개 겹이 있는 궁궐이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지만 바깥에 있는 게 안에 들어와서 이 왕이 제대로 된 민심을 모르는 것, 이걸 이제 구중궁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의 구중궁궐은 안에 있는 이야기가 바깥에 나가지는 않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안에 있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많이 더 나가요. 조선시대 왕들도 민심을 알기 위해서 궐 바깥에 행차를 하거나 아니면 미행을 하거나 이러면서 백성의 소리를 계속 듣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깥에서 소리도 제대로 못 듣고 안에서도 오로지 예스맨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망상을 갖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회심을 해서 정말 우리 표현으로 회심을 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은 일단 야당 대표부터 만나고 또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시민단체 원로들도 좀 만나고 종교인들도 만나고 그래서 추경 예산도 세우면서 민생의 어떤 현장으로 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라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제 오찬회동을 깜짝 오찬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던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찬이 깜짝이 아니고 그 발언이 깜짝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께서는 그 발언 듣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알으셨냐라고 묻고 싶어요. 배웅 앵커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서 정말 거의 1년 넘게 계속 똑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목이 다 쉬었잖아요. 네. 변해야 합니다. 막 되게 계속 강조하시면서 배웅 앵커님 목이 쉴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야 알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하고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변화라고 했으니까 일단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어떤 행동이냐 아니면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마음껏 좀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통령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른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곧 다시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 사람, 우리 편,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 임명하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허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이제 기소당했으니까 피의자니까 좋아요,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원내대표 만나서 좀 야당 지도부 만나서 국정 운영, 그 의사들 수 늘려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과제, 이거 여당 혼자 못하잖아요. 그럼 야당과 한번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고 윤석열 다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로운 불의에 항거하는 그리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윤석열 검사의 모습 봤으면 좋겠어요. 그 상징적인 조치가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국 장관 수사시 좀 했으면 좋겠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도 너무나 많은 의혹이 아직도 국감을 치렀지만 풀리지가 않아요. 의혹이 더 쌓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실 건지 저는 좀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약간 좀 뭐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요? 예. 왜요? 아니, 조금 전에 불의에 항거하는 그 윤석열 검찰 검사 네. 정말 그 검사 시절 전체 불의에 항거하면서 살았는지 난 그게 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뭐 일부는 박근혜 전 있었지만 대통령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민주진영에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환호하셨잖아요. 그렇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과감 없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조사한 거에 그거는 대해서 이제 우리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나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네.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네. 과연 정말 따로 들으신 게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갖고도 저도 장성철 소장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짚어볼 게 그렇다면 이게 진정이라면 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하는 부분 들어보고 싶었는데 장성철 소장이 먼저 하시는구나. 역시 진행 작가입니다. 그런 생각 하나 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기자회견 해야 된다. 인사 제대로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어요. 윤석열 다움을 회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 윤석열 다움이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윤석열 다움인가 그게 진짜였을까 지금 제가 많이 좀 의심하거든요. 연기였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서 보여줬던 것인데 정말 그 윤석열 검사 시절에 보여줬던 것들이 불의와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대통령을 만들어 줬는데 네. 그것이 과연 윤석열 검사의 본질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좀 회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국민들이 혹했던 부분이 있었던가? 아니면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뀐 건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정의로운 검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그 국민의힘 진영 그리고 본인들의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도 받아들이고 국정조사 하자 그러면 받아들이고 또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백운기 앵커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저도 풀립니다. 그러면. 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요. 이 얘기도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국회가 특검을 통과시키면 받아들여야죠. 그게 상식인 거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상식적 기준이 하향 평준화된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국회가요, 특검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잔소리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은 특검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비상식적인 거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김종욱 교수님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들 가족과 본인 진영에 있는 사람 보호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동안에 보여줬던 것들이 국민이 늘 옳다고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기 때문에 진심일까? 바뀐 걸까?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죠. 그렇다고 사막에 비가 한번 내렸다고 해서 사막이 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숲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이제 사막이 아니고 온대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비가 한번 왔다고 해서 그 사막이 숲이 되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막 같은 정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죠. 오늘 아침에 참 착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꿔야 한다, 바꿔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은 늘 옳다. 오랜만에 정말 놀랄만한 발언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고개를 갸우뚱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일까? 근데 잘한 건 잘한다고 해줘야죠. 그래야 계속 잘하지 않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전혀 또 못 듣던 얘기도 나왔어요. 반성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뭐 갖다붙다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저희가 국민 통합을 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두수 대표? 일단 정말 천만다행이긴 해요. 반성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은 객관적인 행태인 것 같은데 국민통합위원회가 뭐냐면 지난 1년 이상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과제와 여러 활동을 내부에서는 열심히 했겠지만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민 통합 메시지는 단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다음 날 국민의힘 당사에 걸렸던 플랜카드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냈어요. 그동안 국민들이 누가 국민 통합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국민통합위원회가 완전히 그 1기가 다 나 안 해 하고 다 물러나고 이제 2기를 만든 거예요. 2기를 만들어서 이 두 번째 만들어지는 이 국민통합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처럼 하면서 당도 부르고 정부도 불러서 국민통합위원회하고 이렇게 세 영역이 만나는 형식을 취했는데 전날도 좀 아쉬운 거는 그러더라고요.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내가 앞으로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약속이 나와야 되는데 그 건의를 열심히 받겠다. 뭐 국민통합위원회 회의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나가고 이제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자기의 반성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냥 팽론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시중에 떠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반성이라는 이야기가 그나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전날도 국민통합위원회 저 메시지를 보면서 국민들이 뭔 생각이냐면 잘못하면 김한길을 좌우 김기현 이 사람을 써서 총선의 선물 한 방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히려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지지하고 맞지 않는 한편에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잘 봐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합니다. 바뀌겠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바뀌는지 제대로 바뀌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옛날 민담인가요?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에 호랑이가 남매 떡 주겠다고 하면서 변장을 하고 와서 이렇게 꼬이는 장면 봤잖아요. 그때 만약에 당했으면 호랑이 밥이 되는 거죠. 면피 잠깐 바뀌는 척 하는 것인지 정말로 대오각성에서 바뀔 것인지 이제 우리가 똑바로 지켜봐야죠. 그렇지만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 쉽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글도 보면 난초 이슬님 작심 3일 발언일 거라고 봅니다. 이상부님 오늘 아침에 남부지방에는 잠시 소나기가 왔습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 처마 밑에 피해가는 행동. 어제 대통령이 국민이 늘 옳다. 지금 시국의 면피용이라고 봅니다. 21도 한라사님 숫자 메시지의 달인이시죠. 오늘 슈퍼챗 52,700원 보내주셨어요. 52,700원 무슨 뜻일지 궁금하시죠? 대통령 된 지 527일 만에 국민이 옳다고 하다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아까 대통령 된 지. 57,200원인가 52,700원. 왜 52,700원 저도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셨죠? 진짜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 이어주셨어요. 기가 막힐 뿐입니다. 좀 있으면 12구 참사 1주기입니다. 유가족들부터 만나세요.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21도 한라사님한테 제 마음의 선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디어루시 클렌징 폼 21도 한라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함께 써주셨던 숫자 메시지 중에 가장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대통령 된 지 527일 만에 국민이 옳다고 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네요. 김종욱 교수, 저 반성의 그 뜻도 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삐딱하게 볼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을 만난다면 생각을 제가 약간은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527일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대통령 그 말 한마디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에게 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진 다음 날 한 얘기가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전혀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었고 그 다음 날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계속 연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보수 언론도 공격을 하는구나. 보수 리더들도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은 늘 옳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러기에는 본인의 잘못을 국민에게 인정하지 않는 리더의 반성, 사과는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다. 그건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어떤 알아왔던 역사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삐딱하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제도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국민적인 어떤 한거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전 이걸 제가 볼 때 보수층들이 계속 좀 대통령에게 주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 한마디 했다고 국민들이 뭐 덥석 이제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사과가 있거든요. 대선 과정에 개사과. 강별님 그냥 개사과 시즌2예요. 뭘 믿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데. 믿지 않네요. 장성철 소장. 국민들이 믿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이런 불신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해소할 만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조치가 분명히 취해져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나 메시지, 조치들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냥 말뿐으로 끝나면 다음 주에 우리 목요일날 나와서 또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요. 정말 바뀌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반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에 그냥 언론에서 피상적으로 들었을 때는 대통령 바뀌셨네?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저런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와, 국정운영기조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꼼꼼히 그 문맥을 들여다보니까 그 반성이 국민 여러분 저 반성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주어가 달라요. 김한길 위원장님 저 반성하겠습니다 라는 문맥이더라고요. 왜냐면 뭐냐면 이 말을 하셨을 때 국민통합위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 많은 통찰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우리 내각에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되게 뛰어나고 좋은 제안을 많이 했는데 우리 내각, 행정부 그리고 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 정말 이거 반성해요.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적극적으로 내가 반영할게요. 이거더라고요. 전제 조건이 그거였어요. 전제 조건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반성이고 김한길 위원장 지켜 세우겠다라는 생각이고 자칫 잘못하면 김한길 위원장이 권력의 2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에 있는 지도부 모아놓고 내각에 있는 장차관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김한길 위원장이 제안하는 거 당신들 다 반영해야 돼? 자, 당에서도 잘 검토해? 이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가지고 저 우리 제안 중요한 거 할 거 있는데 좀 만납시다. 이러면 안 만나겠어요? 당의 김기현 당대표나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야 이런 거 당에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면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은 김한길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네? 대통령의 지시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걱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후 맥락을 그래서 잘 살펴야 되는 그럼요. 건데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들의 아주 따가운 회초리, 민심 우리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일방적인 국정운영 이거 버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많이 받들어서 야당과도 한번 대화해보고 대화 타협 협치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김한길 위원장 말 들어라 이 얘기였어요.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네요. 제가 또 온달 장군님 아까 그 댓글 제가 감사드렸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권력을 주어보라. 맞아요. 권력을 쥐면 본심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권력을 쥐면서 본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김준혁 교수 어른은 키 안 큰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조선시대 국왕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인이라고 하죠. 예, 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겸손의 의미부터 들어가잖아요. 허물이 많은 내가, 부족한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도 내가 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나는 경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 경들이 제안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국정운영의 정책으로 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그 조금 전에 우리 백운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을 이제 평가라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의 미래를 볼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뭐 그 원래 어떤 윤석열의 모습 뭐 이런 걸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했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검사 시절의 모습이 과연 그분이 정의로운 사람이었었던 거냐. 우리가 잠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그건 뭐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과거의 모습들 굉장히 특수부 검사로서 윽박 지르고 또 조작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오만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될 건데 두렵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진짜 국민들에 대한 반성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일주일 지켜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말씀하셨듯이 네 분께요 딱 한 가지만 좀 골라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바뀌었다라고 하면 보여줘야 할 것 한 가지 맨 큰 거 뭘 꼽으시겠습니까? 김두수 대표부터. 저는 뭐 정치의 복원이기 때문에요. 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이고 국민 통합을 내걸었으니까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 예, 만나야 됩니다. 바뀐 거 보여주려면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 교수는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정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29일 예. 날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메시지를 내든 만나든 이런 행태를 하는가. 그러면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혁 교수께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되는 게 첫 번째다. 첫 번째다. 예. 장성철 소장은요? 저 양평 고속도로 철회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철회 제2안 바뀌는 대안 거 철회. 보여주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안이 더 낫다고 하더라도 그 대안 지역에 저희 처갓집 땅이 많습니다. 저희 혜택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개통되면 저희 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해가지고 원한대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장성철 소장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네. 그 잘못하면 이혼각인데. 예, 자 한번 지켜볼까요? 선거 끝나고 지금 이제 당에서 바꾼다고 바꾸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뭐 수도권에서 치른 선거 왜 그렇게 됐는지 국민들이 다 보여줬는데 또 사무총장 TK로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여권 내부에서 파열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신호탄을 이준석 전 대표가 쐈죠.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처럼 일단은 들렸는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유승민 전 의원도 신당 창당 늘 열려있는 선택지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헤어질 결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선은 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당했던 수모나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미 1년 전부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정당성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저께 국회에서도 보수가 이기는 첫 번째 조건으로 대통령이 걸어놓은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다른 저주를 풀어달라고 한 것, 이거는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야기, 저는 헤어질 결심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서 대통령이 걸어놓은 저주가 뭔가요, 장성철 소장?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침묵이요, 침묵. 예, 침묵. 당 내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아무도 얘기하지 네, 않는. 네, 네.
그 저주에 걸려서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자기들이 대통령 빼고 다 바보들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신당 얘기가 나옵니다만 장성철 소장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가능성? 저는 신당 창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도 뭐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저한테 어떠한 가타부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듣더라고요.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내년에 6월 달에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어야지 또다시 이 스픽스 여기 패널석에 나와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고저쩌고 또 김기현 대표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면은 당신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 낭인이 된다. 그래서 배지를 다르면서 부업으로 스픽스 나와가지고 과감하게 야당 비판하고 여당 자기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당신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거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는 당을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룹과 세력을 이루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라. 그것이 당신 배지다는 가장 빠른, 좋은, 확실한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은 좀 어렵다고 보고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한다면 배지를 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 비례대표 나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비례대표. 예, 분명히 1월달, 뭐 2월달 되면 각 당에서 공천 못 받은 분들이 출마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럼 그분들이랑 지금 현재 외곽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힘을 합치면 기호 3번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상징적인 번호를 받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면은 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좀 지역에 출마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들 정당 투표하지 않냐. 그 정당 투표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을 하면 대다수의 많은 두 자리 숫자 정도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배지를 달 수가 있다.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비례대표 3번이 당선되려면 지역에서 몇 석을 얻어야 되나요? 지역에서 의석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전체 비례 득표율이 정당 투표 3% 이상. 3%? 네. 3% 하면은 한석부터 먼저 배정이 되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 지난번에 예. 국민의힘이 대략 비례대표로 38%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때 한 19석? 뭐 그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20%만 받아도 적어도 두 자리 숫자 10석, 11석은 나오게 되죠. 20%? 그러니까 지역은 뭐 워낙 각 당이 지지세가 확고하니까 우리 당 후보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정당 투표에서는 그래 요 이준석 당, 유승민 당 이런 당이 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비례대표 한 석은 줘야지라고 정당 투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광고해봐라. 뭐 본인이 잘 알아서 선택하겠죠. 글쎄요. 이제 신당을 만들면 얼마나 국민들이 지지를 할지 모르겠는데 뭐 30석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심평 변호사가 그건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뉴스쇼에 출연해서 12월까지만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도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유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당대표, 그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국힘당을 떠났습니다. 영혼은 떠났어요? 그렇죠. 이미 상당한 기간 전에 벌써 떠났던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국힘당을 비난하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좀 떳떳지 못한 행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당대표에 나가서 신당을 만들면 한 30석 정도는 무난하다고 그 말씀들을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과대망상도 그런 과대망상이 없죠. 30석이 얼마나 대단한 의석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자, 30석은 잘 모르겠고 일단 김두수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쪽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 그리고 파괴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머릿속에 설계도는 끝났고요. 실제 이제 구조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조 설계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하나의
버팀목은 뭐냐면 2030의 지지입니다. 2030의 지지고 또 하나의 버팀목이 한국 정치의 지역 기반인데 이 지역 기반을 갖는 문제에서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신의 정치거든요. 어제 대구에 가서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역 기반을 갖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철 소장이 분석하듯이 새로운 이준석 신당은 비례대표로만 해도 뭐 어색이 나올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정치에서 의미 있는 걸 하려면 지역에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TK 대구 경북에서도 우리 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풀어달라 하면서 딱 한 말이 겁니다. 탕남, 뻐꾸기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뻐꾸기 알로 해서 기존의 알을 밀어낸 DNA가 다른 보수, 진짜 보수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구조 설계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의 이런 그 한국 정치에 지금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1번은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내년 1월 이 사이에 이제 행동으로 옮길 거라고 저는 보고 여기에 이 파장은 한국의 그 유권자 제형이 30, 20, 20, 30입니다. 그러니까 20, 20은 뭐냐면 통괄적으로 중도 무당층을 40으로 보는데 이 40 내에서 분류하면 중도 보수가 있고 중도 진보가 있거든요. 이 각각 20이 이준석의 기반은 바로 이 30, 20에서 20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0의 기반에 따른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요. 신당을 만들면 이번엔 양도구육은 아니겠죠. 이제 뭐 본인이 개고기 안 팔고 직접 양고기 파는 건데 김종욱 교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김한길 전 의원 흐름이 최근 시작된 게 아닙니다.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고요.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제가 볼 때 사전 정리 작업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고 아마 대통령과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모양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소위 김한길발 제가 볼 땐 그 MB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신임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 상황을 오게 되면. 그래서 그 흐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소위 이게 윤석열 대통령 발이 아닌 경우라면 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가 이제 맨날 알고 있는 집단 탈당 제3지대 해쳐 모여겠죠.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이준석, 그다음에 뭐 양양자, 금태섭 모여서 제3지대 해쳐 모여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명분은 크지 않다. 뭐 잘해놓은 게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뭐 잘했으면 아니면 엄청나게 핍박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가 탈당하되 각자 도생하는데 지역 무소속 연대를 만든다. 주로 제가 볼 때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구상한다면 두 번째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유효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예를 들면 같이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건 모양새가 좀 난해할 것 같고 가장 낮은 겁니다만 역성혁명 모델이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을 몰아내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대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그런 용기는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모델인데요. 둘 다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명분이 제가 볼 때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어서라도 국회 들어가겠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어서 국회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야, 너 잘했어. 제3정당이 참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나름대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국민에게 안 된다면 저는 그 파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교수 전망은요? 저는 아까 김두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구조 설계 지금 하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비례 전반에 대한 내용과 지역 기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작년부터 TK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에 대한 것이 충분히 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선언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대구 선언이 사실은 징계받게 한 뭐 결정타를 전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TK의 수장은 향후에 나다라고 하는 걸 좀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K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개혁도 역시 TK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죠. 자기가 저 서울에 이제 은평 뭐 이쪽 뭐 이야기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본인은 원래 집안이 TK다. 300년 동안 그곳에 거주했다는 거 아니까 칠곡하고 대구하고 이제 붙어 있는 건데 그 속에서 본인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 기반을 좀 만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정통 보수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겠죠. 그러면서 향후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계속해서 나오게 할 거다. 그런 과정에서 12월, 1월에 TK와 또 2030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당을 만들게 됐을 때 상당한 위력을 갖게 될 거다. 최소 저는 20석 이상은 확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 것인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것인지, 유승민 전 의원이 만들 것인지 아직은 다 안개 속입니다만 신당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에 맹종하는 당이 변하지 않을 경우 12월엔 당을 떠나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신당을 만들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신당을 꾸린다면 각오를 단단히 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성철 소장, 신당으로 가기는 가는 분위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화요일 날 아침에 만났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누구를요?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가지고 예. 얘기를 했는데 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이 나는 정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깝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아까우세요? 그랬더니 아이 네가 신당 만들면은 내가 거기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정치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타깝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담도 해요? 네. 저랑 워낙 뭐 오래 됐으니까요. 저랑 한 20년 됐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머릿속에 신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얘기하신 거 보면. 그리고 본인이 무소속으로 지역구 출마해서 당선될 지역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라. 예. 그래서 비례로 가라. 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지켜보시죠. 그러면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함께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 내부에 반윤계가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신당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무작정 탈당해가지고 함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달, 2월달 되면 지역구의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기 합류할 가능성도 있죠.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비명계라든지 공천 못 받은 분들 또 뭐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발언도 좀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아까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시아 포럼 21이라고 거기 대구에 열린 거죠? 맞아요. 거기 네. 정책 토론회에서 한 발언인데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을 고양이 새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호랑이 새끼를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호랑이 새끼나 아니면은 고양이나 처음 볼 때 다 조그매 보이고 이게 다 손에 들 수 있는 사이즈인데 밥을 많이 먹인 거 어떤 거는 호랑이가 되고요. 그래서 어흥어흥 다니고요. 어떤 거는 기반 고양이가 됩니다. 종이 다른 겁니다. 종이. 지금 대구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합니다. 야 준석아 내가 초선이고 재선이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3선 4선들 나도 할 만하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고양입니다. 그거. 초선 때 말 못하는 거 다 고양입니다. 그거 계속 감추면요 비반 고양이 됩니다. 네. 움직이다고 나중에 비반 고양이 돼가지고 자기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초선 때부터 호랑이였습니다. 네.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초선 때부터 자기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한테도 할 말 했고요. 3당 합당한다 그럴 때 안 따라갔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한테 명패 던지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초선 때부터 새끼 호랑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밥 잘 주니까 호랑이가 된 거고요. 대통령이 된 거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새끼 호랑이 아니었습니까? 초선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도 가서 대들고. 김대중 대통령이요. 이제 새끼 호랑이였으니까 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면서 동료 의원이 수사받으니까 살려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밥만 먹고 있는 대구 경북의 고양이들. 네. 뭐 이러면 또 열받으시겠지만 고양이 12마리 키우는 자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호랑이 하나 들여가지고 키우십시오. 자, 저 뜻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공천 개혁, 대구 경북 지역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들었지만 이제 신당 얘기를 하고 네 분들 전망을 듣고 나서
저 발언을 들어보니까 좀 다른 뜻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김두수 대표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러 포석을 깔고 있는데 대구에서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도 깔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도 출마하면 다시 대구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자기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말하듯이 배신의 정치의 저주에 걸려서 유승민이란 사람이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더 이상 안 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옛날에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초식 동물이 토끼 같은 자기 영역 안에서 이 풀만 뜯는 사람들은 아무리 키워봤자 호랑이 같은 육식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준석은 정말 저걸 적절하게 잘 비유하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약간 미우면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런 건데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탁월한 언어 감각이고 비유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서 다음 정치의 어떤 수순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연상작용을 딱 일으켜서 아 이준석이가 대구에서 출마 선언해서 승부를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까지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욱께서는요? 저는 좀 오히려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패밀리 정치예요. 계속 내부 정치, 정치인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J가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국민을 위해 싸웠습니다. 노무현이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소위 5.18 광주 영령 앞에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패밀리 정치입니다. 근데 자기 식구를 챙겼습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노무현이라는 롤모델, DJ라는 롤모델을 얘기하면서 왜 DJ가 됐는지, 노무현이 왜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권력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저런 정치가 얼마만큼 국민이란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가 볼 땐 그 자기 스스로의 반성, 저런 모습이 윤석열 들과 무엇이 다른 건지에 대한 반성, 누구를 욕하고 있지만 그걸 따라가는 모습들. 전 그래서 윤석 전 당대표 새 당을 만들기 전에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 또 다른 윤석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말씀 듣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의견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입만 살았다 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JK님이 재미있는 글을 주셨는데 나는 호랑이가 우는 걸 본 적이 없다. 이준석 대표 우는 걸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저 대구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조언은 굳이 지역구 나가려고 하지 마라. 네가 대구에 가서 해도 깨지면 그만이다. 차라리 비례로 해서 의석을 좀 얻고 그게 더 낫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대구 저 발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새끼 호랑이는 나야 나 이준석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구 대구에서 출마할지 아니면은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 제가 여기 출마하지 않더라도 저를 보수 우파의 새끼 호랑이로 좀 키워주세요. 그러한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욱 교수님한테 좀 유감인 게 젊은 정치인이 지금 권력의 한거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느냐라고 혹독하게 물으시는 것은 너무 가혹한 평가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 국민의힘이 지난 1년 동안 이준석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항거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대하게 평가 못 해주세요. 정책 무엇을 위해서 정치하냐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본인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 정책은 잘못됐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과 논리가 다 거기 다 있습니다. 그거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이준석 대표 방송 나가면 방송 원고에 맨날 물어보는 게 윤핵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당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이런 얘기만 물어보는데 그 방송에서 어떻게 저는요 정치를 왜 하냐면요 이런 거 정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라 꿈꿀게요. 방송에서 이거 안 물어봐요. 그런데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치값은 제가 알겠는데요. 응? 그러니까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알겠는데 위치? 아니 관계와 위치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아니 저 이준석 비판을 저만큼 한 사람 없어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서 왜 그 글을 읽지 않았느냐? 저는 보수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 혁신, 정치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들이 추구해왔던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정치했잖아요. 네. 10년 동안 정치를 그분이 예를 들면 무슨 뭐 새로운 젊은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년간 뭔가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 상대 진영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원한 아니에요? 무슨 원한입니까? 제가 이준석 당대표랑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 대해서 비판해온 사람이에요. 이준석 당대표가 정치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일관되게 비판했어요. 그 정치는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제가 그럼 지금 와서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 하니까 야, 그 정치 괜찮은 정치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상한 거죠, 오히려. 아니,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비판의 저도 관점. 비판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점은 인정이 안 돼요? 이준석이 그런 얘기하니까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일관되게 비판을 왔다니까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히려 비판을 하지 않다가 비판한 이준석한테 왜 저처럼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게 선우가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아니, 지금 김종욱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준석 너는 뭐 때문에 정치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앵커께서 여쭤보시니까 저는 답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요 그 질문 모든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고 싶고 모든 정치인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자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치를 왜 하는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 왜 대통령 하려고 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요. 김준혁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논쟁들인데 일단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정조가 국왕으로서 정치를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나 하죠. 경장대고라고 이제 본인이 왕되고 나서 첫 번째 조회를 할 때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장, 개혁에 대한 큰 알림인데 첫 번째가 민산, 백성들 재산을 풍부하게 하겠다. 두 번째가 인재 육성하겠다. 나라 발전되려면 인재 육성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융정, 국방개혁하겠다. 네 번째가 재용,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겠다. 정치라는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정치인들도 제대로 좀 배웠으면 하는데 저는 이준석 정치를 좀 나름 이렇게 유심히 좀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저는 향후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치가 어떤 스타일이냐? 이준석은 일종의 좀 뭐라고 할까? 고독한 사무라이 같은 느낌? 뭐 만약에 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거대한 패거리 집단이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깨버리고 혼자 나가는 영웅적 서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혼자 영웅적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를 하려면은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이야기하듯이 제대로 된 명분을 세우는 거. 공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바로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치를 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세우면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데 아직은 그 동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이참에 아마 좀 해서 저는 TK 지역에서 전 7곡에 출마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예, 7곡에. 왜냐면 본인이 거기서 300년 이상은 살아왔고 본인 집안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집안이고 하니까 해볼 만한 승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TK 쪽 그 7곡에 출마하면서 TK 지역에 젊은 맹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권 도전의 꿈을 거기서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김종욱 교수님이나 김준혁 교수님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 있으니까 이런 비판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 뭐 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를 그런 식으로 비판하시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세요. 이재명 당대표 왜 정치를 하냐고, 어떤 명분을 갖고 정치를 하냐고 비판을 해보세요. 항상 이재명 당대표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과 윤석열 검찰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 300번 이상 조사하고 수사하고 내 주위 탈탈 털었다고, 나 그거 방어하고 항변하느라고 나 힘 다 뺐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국회의원 배지 되고 나서 본인 정치 보여준 적 있어요? 당대표로서 리더십 어떤 거 보여줬어요? 그 점은 왜 비판 안 하세요?
그러면은 진영에 따라서는 우리 편은 옹호하고 상대편은 비판하고 그렇게 많이 비판하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기사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현직 검사 기혁씨라고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이거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대검과 그 윗선까지 영장 발부가 100% 확실하다고 판단을 해 영장을 친 거예요. 검찰한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구속은 유죄잖아요. 보통 검찰에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시키면 총장 경력은 내려오고 그 분은 축하 문자 전화 받고 축하 파티를 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1년 넘게 매달린 사건이고 추석 밥상으로 자신 있게 준비한 건데 이런 개망신이 없죠. 소명 자체도 안 됐다고 하니 난리가 난 거죠. 감정적으로 안 될 수가 없죠. 별거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볼 때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검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시는데 전 적어도 그렇다면 검찰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제가 볼 때 입 딱 다물죠. 저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동안 수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제가 볼 땐 법무부나 검찰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구속이 안 된 게 면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리고 익명을 전제로 한 사람들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장 소장님 말씀이 뭐 또 나름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김종국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이재명 대표님 비판 여러 번 했어요. 예, 이 자리에서도 하고 왜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대로 못 끌어내느냐, 더 강한 그 대여투쟁 왜 못하느냐, 민생에 대한 제대로 된 법안 만들지 못하느냐, 아쉽다, 그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고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야 어떤 특정 세력이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늘 협치하자고 하는 건데 협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협치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준석 대표랑 가깝다, 뭐 편이다, 뭐 그런 말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저렇게 살려고 그리고 정치해보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너는 정치를 왜 해? 라고 그렇게 폄하하셔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쇠들이 이렇게 막 쳐야지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것도 잭 런던 이야기까지 나오네. 강철. 강철은 어떻게 하면 더 단련되는가. 예, 잭 런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제발 좋은 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검이 됐으면. 정주 때는 없죠. 오늘 뉴데일리에서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이걸 좀 소개하려고 준비했는데 장성철 소장께서 새로운 토론거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거는 소개를 못하고 내일 한번 다뤄보도록 하지요. 예, 항상 좋은 화제를 던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장성철 소장이 이재명 대표도 비판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준석 대표 비판할 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조금 맞는 비례인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그 부분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때 그랬으면 더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하잖아요. 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근데 본인이 반성이라는 표현 썼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또 거기에 대한 뜻이라고 장성철 소장께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제가 있다고 또 왜 강조하세요? 또 아니 제대로 읽으라고 원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왠지 속은 느낌도 들고.